자, 법률행위, 아까 있는 것처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고요. 2번, 법률행위는 행위자 의혹하는 대로, 이게 뭐죠? 원하는 대로잖아요. 그죠?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된다. 2번,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조금 그런데 사적 자치 원칙이란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죠?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 사적 자치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말이 뭐죠? 지방이라 일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잖아요. 그럼 결국 이것도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래서 뭐죠? 사적 자치 원칙이고요. 사적인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뭐죠?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고요. 항상 자유 속에는 뭐도 포함하죠? 책임도 필요하는데 따라서 과실, 책임의 원칙도 같이 내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뭘 지게 된다는 거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적 자치 원칙은 법률행위 자유 원칙과 과실 책임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에 분류해가지고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서 단독행위가 나오고 넘기시면 계약에 나온다. 넘기지 마시고, 그죠? 넘기지 마시고 단독행위 봐야 돼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도 뭐죠?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까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뜻인 거죠. 갑의 을에게요. 의사표시를 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한다면 이게 뭐죠? 단독행위고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두 개죠. 요게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데 요 두 번째 의사표시가 뭐냐면 승낙이거든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필요하다는 말은 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승낙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교재는 의사표시가 하나다. 이런 말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승낙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두 번째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승낙. 따라서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 가끔 시험 문제 내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잘 틀리세요. 왜 그러냐면 자꾸 외워 제껴서 그런데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전부도 아니고요. 그거 외운다 해서 큰 의미도 없습니다. 실제로 외워서 푸시게 되면 반드시 틀리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중 계약인 것을 물어보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을 능동적으로 찾아내셔야 돼.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을 물어보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걸 뭐 하시면 돼요? 찾아내시면 되고요. 하나 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거 하나만 숙지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증여는 왠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뭐 하게 돼요? 착각을 일으켜요. 증여는 뭐예요? 계약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요? 승낙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제 친구한테 야 힘드냐? 엉아가 너한테 10억 줄게 라고 했더니
안 받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주는 거다.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승낙받아야 되는 건 계약.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단독행위.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근데 문제가 교재 하단에 보시면 단독행위 해가지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나오죠. 그죠? 맨 밑에 소유권, 점유권의 폭이 있죠. 거기 동글뱅이 한번 쳐놓으시고. 소유권, 점유권의. 지금 13페이지 안 넘어갔어요. 그죠? 그죠? 맨 밑에 소유권, 점유권의 폭에다가 뭐예요? 동글뱅이를 쳐놓으시고. 그죠? 넘깁니다. 넘어가서 1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나오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뉘어요. 일단 둘 다 단독행위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자, 이런 얘기죠.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물론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갖다 바르면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단독행위인데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제가요, 친구한테 돈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채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물론 그 친구한테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 친구한테 만나가지고 힘드냐? 돈 갚지 마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의사표시가 도달될 필요가 없는 게 뭐가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된다. 의사표시가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은 돼야 된다.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고, 얘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교재 나와 있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요? 교재에다가 메모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제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상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저 지상권 포기합니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지상권의 포기는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저당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채무자에게 나 저당권 포기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죠. 임차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집주인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집주인에게 저 임차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죠. 그러면 지상권, 용익물권, 저당권, 담보물권, 임차권, 채권. 그러면 소유권, 점유권을 뺀 나머지 권리, 용익물권, 담보물권, 채권의 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되죠. 교재 그렇게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험적으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시면 특수한 법리가 나오죠. 간단합니다. 자,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여기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라는 말은 계약자유 원칙을 말해요. 왜요?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니까 단독행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뭐 하지 마세요? 넘겼지 마시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지만 예외적으로 자유롭게 못하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서요?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다. 왜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 속에 일방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으면 상대방이 뭘 보여요?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박스로 계약의 종류가 나오는데 한번 이거는 용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 하단에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합동행위가 나오는데 이 합동행위는 가입해요. 가입. 보시면 알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에 대해서 그냥 단독행위가 뭐예요? 계약. 이거 두 가지만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에서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이라 나와 있는데 이건 뒤에 계약부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의사표시 없는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가입표하고 승낙 없는 법률행위. 더 정확히 말하면 승낙 없는 계약 이렇게 할까요? 자, 우리가 계약법 할 때 기억나시죠? 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뭐예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되고요.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계약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니까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이 필요해요. 그죠? 이 부분 중요한 거 아니면 들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에 이게 독일 사건인데 1800년대 후반이에요. 1980년대가 아니라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자동차가 막 발명이 돼가지고 막 운행이 시작되기 시작한 시점의 시기가.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차 함부로 세운다가 딱지 안 끊었겠죠. 그죠? 시기가. 그죠? 자동차가 막 발명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뭐가 많아요? 마차가 많은 시대인데 자동차가 막 운행을 시작하기 시점이죠. 차를 막 세운다고 뭘 안 띈다고요? 딱지 띄우는 거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전제입니다. 자, 근데 독일 뮌헨시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멀쩡한 땅에다가 이렇게 금을 거요. 금을 긋고 별로 차 많지도 않은데 차를 여기다 세우면 요놈들이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요 갑이란 여자분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아니 왜 멀쩡한 땅에다가 금 꽂고 돈을 받지? 우리는 이해되죠. 왜요? 다른 데 세우면 뭐예요? 딱지 끊으니까. 근데 이때는 뭐예요? 딱지라는 것도 없는 시대인데 봉이 김설단도 아니고 뭐죠? 멀쩡한 땅에다 금 꽂고 돈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이제 시에다 물어봐요. 당신들 이거 왜 여기다 차 세우면 돈을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시가 뭐라냐면 당신이 차를 주차하고 있는 동안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감시해주고 누가 못으로 긁지 못하도록 보관해주는 대가로서 우리가 주차료라는 것을 받는 겁니다. 라고 회신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갑이 어떻게 해요? 결심을 하고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우니까 어떻게 주차원이 오겠죠, 그죠? 내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내 차 쳐다도 보지 마라. 절대 내 차 감시도 하지 말고 보관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안 웃기세요? 나 지금 돈을 지금 시기가 언제라고요? 1800년대 후반.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차가 막 발명이 됐을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지 뜰까 봐잖아요. 근데 그때 딱지라는 것도 없는 시대인데 차를 세우면 뭐예요? 돈을 받아.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왜 돈을 받냐 그랬더니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뭐예요? 감시해주는 대가로서, 보관해주는 대가로서 돈을 받는 겁니다. 라고 뭐죠? 회신이 왔길래. 주차장에 오니까 뭐예요? 내 차 어떻게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마라. 누가 훔쳐가더라도 뭐요? 냅두고, 누가 모수를 긁더라도 어떻게요? 냅둬라. 나는 당신에게 주차를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미넨시하고 갑간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차료를 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돼가지고 독일 최고 재판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자, 보자고요. 계약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 성립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리에 따르면 주차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갑은 주차비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일 최고법원은 이러한 갑의 행위처럼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사회 정형적 행위를 하면 갑처럼 승낙을 안 했더라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이론을 피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적 계약관계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적 계약관계론은 뭐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승낙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저자분은 엉뚱하게 지금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민법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승낙이 없는 게 아니라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요 행위가 이미 뭐예요? 승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오뎅 파는데 오뎅을 어떻게 해요? 먹으면 사겠다는 말을 안 했더라도 오뎅에 관한 매매 계약은 뭐가 돼요? 성립된 거다. 따라서 먹는 순간 계약이 뭐가 된 거라고요? 성립됐다. 이게 뭐예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요.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뭐예요? 승낙이니까 계약은 이미 뭐죠? 성립된 거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이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 어떨까요?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인정 안 하잖아요. 사실적 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뭐가 있어야지만요? 승낙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이것도 승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차를 주차하는 게 뭐라고요? 승낙이다. 그러니까 이게 승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괜히 했나? 다시 한번. 승낙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이론이 뭐라고요?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인데 우리 민법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 우리 민법은 뭐가 있어야지만요? 승낙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이거 승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다. 왜요?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행위 자체가 이미 뭐예요? 승낙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고요. 그것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 거죠. 16페이지 오시면 확인 문제 나오죠.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거 의미 없고. 그 다음 박스 밑에 의무 부담액에 해가지고 처분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물권법 할 때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무 부담행위라는 말 안 써요. 채권행위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라는 말을 쓰고요. 처분행위가 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뉩니다. 채권행위는 뭐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채권행위예요. 그러면 채권이 발생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채무,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고요. 우리는 뭐로 기억하자고요? 채권행위.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뭐예요? 채권행위죠. 그 다음 물권행위가 뭐 있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입니다. 그럼 준물권행위는 뭐냐면 준물권을 변동시키는데 물권에 준한다는 말이 뭐냐면 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가 뭐죠? 준물권행위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을은 갑은 을에게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겼죠. 을도 갑에게 재산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이 매매계약은 결과적으로 갑과 을에게 무엇을 발생시키고 있습니까? 채권을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뭐죠? 채권행위인 거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로 넘어오죠. 물권이 변동되죠. 따라서 이전 등기는 결국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니까 뭐가 되죠? 물권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뭐예요? 채권행위. 등기가 뭐예요? 물권행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으니까 돈을 빌려주는 이 을의 행위는 뭐가 되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왜요? 채권이 뭐죠? 발생했으니까. 근데 을이 이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의 채권이 병으로 넘어가죠. 채권이 변동되죠. 그러면 물권이 아닌 권리가 뭐가 됐어요? 변동됐으니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준물권행위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뭐예요? 채권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뭐예요? 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게 뭐죠? 준물권행위고 물권행위와 준물권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여기 나오는 판례들 아무 의미 없는 판례들인데 일단은 3번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뭐예요? 요식행위.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행위는 불요식행위고 기억할 것은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민법은 요식행위가 단 한 가지도 없다. 교재 나오는 요식행위 얘들은 다 뭐가 아닙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문서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산적 출연의 유무에 따라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뭐죠?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분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자, 법률행위를 했더니요.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가 및 수반 함께 일어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증가 및 수반되지 않으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비출연행위라고 하는데요. 출연행위가 다시 무상행위와 유상행위로 나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생겨요. 유상이면 출연, 무상이면 비출연. 아니에요. 출연행위가 다시 뭐라고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을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만 놓고 따지면 이제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것이고 갑의 재산은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되겠죠? 그럼 매매는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출현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증여도 그렇다는 거죠. 갑이 을에게 꽁꼬로 건물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고 갑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될 테니까 무상행위인 증여도 뭐가 되는 거죠? 출현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엉뚱하게 출현은 유상, 비출은 무상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출현행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무상과 유상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비출현행위 뭐가 있느냐? 대리권 수여는 비출현행위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내 대신 세종시에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의 재산이 증가될 일도 없고 상대방의 재산이 감소될 일도 없으니까 그죠? 대리권 수요는 뭐가 돼요? 비출현행위죠. 아직은.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도 뭐요? 비출현행위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저의 재산은 감소가 되겠지만 제가 이 안경을 쓰레기통에 갖다 넣었다 해서 누구의 재산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증가되는 건 아니죠. 출현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어떻게 해요? 수반 함께 일어나야 돼요. 증가도 있고 무엇도요? 감소도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출현행위인 거예요. 근데 소유권의 포기는 뭐만 있습니까? 감소만 있지. 뭐가 없습니까? 증가가 없으니까 뭐가 되죠? 비출현행위가 되는 거죠. 뭐 이것도 기억해 두시도 다만 유의하실 것은 무상행위도 뭐라고요? 출현행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유인행위, 무인행위 아무 의미 없죠. 뭐 관련된 건 나중에 물고면 잠깐 볼 거고 안 보셔도 되는 거고 넘겨보시면 생전행위, 사후행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신탁행위에서 나와 있는 말은 뭐죠? 통종의의 표시할 때 개념을 설명드릴 거고요. 독립행위, 보조행위, 주된행위와 종돈행위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1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와요.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오늘 앞에 들어와서 첫 번째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권리의 변경. 그래서 질적 변경 뭐죠? 양적 변경, 자기 변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법률행위 개념. 그 법률행위와 준법률은 뭐죠? 분류되는 부분.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죠? 요거죠. 단독행위와 계약.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뭐예요?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측에 1에서 성립 요건이 나오죠.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첫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왜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요? 준법률행위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으려면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건 의미가 없죠? 뭘 원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목적. 그래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 성립 요건입니다. 자, 문제는 특별 성립 요건해 가지고 기억이 나고 니은이 나오는데 신분행위, 혼인, 이혼 이런 거 시험 범위 아니죠. 그 다음에 법인 설립행위도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요물계약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뭐가 반드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계약이란 말이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자, 요물계약에 뭐 있죠?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필요한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니까. 요물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위나 물건은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물계약에 뭐가 있었어요?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이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금은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돼요?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또 보증금 계약도 무슨 계약이죠? 요물계약이잖아요. 따라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도 뭐죠? 성립요건이고. 또 뭐가 있죠? 대물변제이죠.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뭐죠? 요물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재산권의 이전도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죠? 현상광고. 현상광고도 뭐요? 요물계약이니까 현상광고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법률행위에 뭐가 돼요?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립요건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계약이란 말이 팍 떠올라야 되고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이나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이나 대물변제 현상광고는 뭐죠?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다 뭐가 되죠? 성립요건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다롭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요. 성립요건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물계약. 요물계약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성립요건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의 효력요건이죠. 자, 일단 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이 돼요. 그 말은 무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죠?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무엇을 갖춰야 돼요? 유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당사자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또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가 되고요. 이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또 목적에 대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 그러면 특별 유효 요건은 뭐냐 해가지고 좀 교재를 보시면 자 22페이지 오시면 박스 설명드릴 거고요. 2번 특별 효력 요건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죠?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요. 뭐가요? 유동적. 그래서 우리가 유효 요건, 효력 요건 하면 뭐가요?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뭐였죠?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예요?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죠? 유동적 무효가 뭐예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예요? 유동적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험적으로는 유효 요건 하면 다른 거 다 안 떠올라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동적 무효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일단 무권 대리행위 유동적 무효죠.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예요? 모르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 추인은 뭐예요? 유효 요건인 거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무효지만 뭐 받으면요?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도 뭐가 돼요?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로 더 있어요. 세 번째, 정지조건부 법령이죠. 자, 왜냐하면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정지조건이잖아요. 그럼 정지조건도 뭐예요? 유동정부예요. 그죠? 현재 지금은 뭐예요? 효과가 없다.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조건도 뭐예요? 유동정부이고요. 정지조건부 법률에 의해서 조건의 성취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시기. 시기가 뭔가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시기잖아요. 그럼 시기부 법률에는 지금은 아직은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지만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로도 뭐예요? 유동정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는 뭐가 돼요?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해제 조건 다르죠. 해제 조건은 지금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니까 이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예요. 그죠? 그죠? 종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특별 효력 요건에서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에서 이 조건 앞에다 정확하게 뭘 써놔야 돼? 정지 조건 이렇게 써놔야죠. 기한을 뭐로 바꿔야 돼? 시기 이렇게 바꿔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와 시기부 법률행위가 뭐예요? 유동적 무효고 정지 조건에서 조건 성취와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가 뭐죠?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이 되는 것이지 해제 조건하고 종기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요거죠. 농지 거래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아주 잘 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효권도 아닙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란 건 뭐냐면요. 농지를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다면 자기 앞으로 뭘 못하냐면 등기를 못해요. 그 말은 매매가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다만 뭐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만 못할 뿐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한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자기 앞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다는 말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등기를 못할 뿐이지 매매 계약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뭐가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요. 얘는 무엇도 아니에요? 유효권도 아니에요. 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다음 중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것은 해서 얘를 답을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유효 요건이 아닌 것을 해서 뭘요? 얘를 답을 많이 집어넣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요. 유효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동적 무효가 떠올라야 되고 유동적 무효란 무권 대리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시기부 법률행위가 있고 주의하실 것은 농지 거래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가 아닙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님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법률의 목적이 나오죠. 자, 이제 어디로 옵니까? 여기죠.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첫 번째 유효요건으로서 뭐가 나옵니까? 확정성이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확정 가능성입니다. 판례도 그런 취지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의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뭐죠?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세 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목적의 가능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할 건데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은데 힘들게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이고 반드시 뭐죠? 메모하셔야 되겠죠? 반드시 메모하시고 이 부분에서 제가 정리하는 거는 아주 그냥 깨알같이 아주 타이트하게 구구단 외우듯이 좀 외우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 민법의 큰 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메모하시고 꼭 뭐 하셔야 돼요?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는 거 힘듭니다. 그래도 안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가능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그럼 뭐 가지고 판단하느냐? 사회, 통념, 거래, 관념을 가지고 가능 불능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바늘을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가능한 거지만 그것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따지기 때문에 이 불능이 다시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불능과 이게 또 복습이기도 합니다.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면 이거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해지면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 다시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나뉘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요.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기억나시죠? 저작문제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 책임을 뭐라 그러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 클 수 없죠.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다만 법률 행위 중에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 경우에는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담보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면 원래는 무엇도 발생하면 안 되냐면 담보 책임도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말은 결국은 이건 뭐예요? 무효가 아니라 일종의 뭐예요? 유효라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됩니다. 이런 얘기 있죠.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 9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평을 못 농협받는 거죠. 일부 불능이죠. 근데 100평이 아니라 90평이었던 것은 매매 계약하기 전부터 100평이 아니라 90평이었으니까 뭐가 돼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되고요.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만, 다시 말하면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선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또 무엇도 해지할 수 있고,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제척기간은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끝나냐면 원시적 전부불능이 끝납니다.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은 어떻게 부담되냐면 둘로 나뉩니다.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고요.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되고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 불능이 됩니다. 내용은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해지된 후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후발적 불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죠? 위험 부담 문제가 됩니다. 위험은요,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굴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한다는 거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언제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때.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인 경우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죠?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렇죠? 이거 아주 타이트하게 숙지하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애는 5문제 내지 6문제까지 나오고요. 실제로 이게 독자조 5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5, 6문제 지문들 속으로 이게 막 쏙쏙 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26페이지 오시면 목적에 뭐가 나오죠? 적법성이 나옵니다. 일단 서술에서 나오는데 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는 말일 텐데요. 우측에 보시면 강행법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법이 둘로 나뉜다는 거죠.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으로 나뉘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다 없다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준수 여부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고 있으면 뭐예요? 강행법규. 안 지켜도 되는 건 뭐예요? 임의법규. 따라서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죠. 따라서 만약에 민법의 모든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다 그러면 뭐예요? X다. 왜냐하면 임의규정 속에는 법 속에는 무엇도 포함합니까? 임의규정도 포함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강행규정이 다시 둘로 나뉩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뉘게 되고요. 강행규정이 만약에 효력규정이라면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고요. 만약 강행 규정 중에 이것이 단속 규정이라면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받지만 법률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면 이게 뭐죠? 단속 규정이 됩니다. 그게 잠깐 보시면 어떻게 강행복교 해가지고 1. 강행복교와 임의복교 2. 민법상 강행규정이에요. 이거 외우시지 말고 한 줄 읽어보시고 2. 3. 강행복교의 유용에서 효력규정 나오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단속규정이 나와요. 근데 28페이지 내용을 잠깐 보시면 뭐 변호사법이니 뭐 중개업법이니 뭐죠 음식품위생법이니 뭐 이런 민법이 아닌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유는 뭐냐면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민법에서 강행 규정은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 규정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민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단속 규정이. 그래서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저자분이 단속 규정의 예로서 민법이 아닌 것들을 막 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심할 것은 민법상 강행 규정 그러면 뭐만을 말하냐면 효력 규정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 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민법에는 뭐가 없습니까? 단속 규정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민법은 답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 막 한다는 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이 얘는 민법에 없으니까 다른 법을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 한 가지만. 뭐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 권리가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 뭐 식품위생법 뭐 증권도 나고 막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탈법행위라는 부분이 나오죠. 요거는 뭐예요? X. 아예 읽어볼 필요가 없다. 강행복교 위반했으면 당연히 뭐죠? 무효인 것이고 우리 판례는 굳이 탈법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우측 하단에 5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